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2020년 실적이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3월 31일까지 모든 회사는 2020년의 실적을 발표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회사들은 실적이 다 발표된 상태고요. 이제 몇몇 회사들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우선 실적이 다 발표되고 정리가 된 기업들을 위주로 또 코카의 관심 종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적정 주가도 살펴보고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세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종목. 우선 제가 관리하고 있는 노트를 통해서 한번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28일 날 2020년 전년도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영업이익, 그 다음에 EPS, 매출액 지금 화면에 보실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과 EPS는 기본적으로 컨센서스 대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액은 컨센서스 대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8% 정도 2019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29% 성장하는 그런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네이버가 작년부터 이렇게 올해까지 계속해서 쭉 상승을 하는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 이 실적이 충분히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ROE도 15.21%로 컨센서스 12.94% 대비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2020년보다는 2021년 올해 내년 내후년의 모습이겠죠. 지금 2021년은 일단 영업이익과 EPS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출액만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어쨌든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32% 정도 2020년 전년 대비 32%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증가폭을 비율로 했을 때 약 146% 정도 계속해서 좋은 성장성을 이어간다. 작년 2020년도 222%를 보였거든요. 근데 올해도 약 146%의 실질적인 성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차이에 대한 성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20년 영업이익이 603억이 늘었어요. 네, 올해는 2102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훨씬 더 큰 폭의 성장, 영업이익의 성장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성장 1조 2천억이 1조 4천억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7% 성장에 그치지만 실질적인 증가액을 놓고 봤을 때는 249%까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균이고요. 32%와 146%는 그걸 반영하는, 하나는 그 성장률을 말하고요. 하나는 실질 증가액에 대한 성장률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플러스가 되어야만 사실상 계속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ROE는 사실 18.94, 10% 이상의 ROE를 보인다면 그 기업이 제대로 이익을 만들어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물론 18.94% 여전히 높은 ROE고요. 물론 지난번 컨센서스가 19.6%인데 그보다는 다소 조금 하락하는 모습. 아마 이제 매출액의 컨센서스가 다소 하락하면서 이제 ROE도 막 그렇게 계산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18.94%면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제 가치평가를 계산해 보면 지금 2.06이 나오거든요. 가치평가는 제가 이제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낮으면 저평가 국면, 1보다 높으면 고평가 국면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0.5 미만이면 상당히 저평가된 국면이라서 그때 주식 가격이 실적 그 회사의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상당히 싸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2.06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네이버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 네,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20년도 2.13이었고 2021년도 2.06, 그다음 2022년 내년도 2.11이니까 계속 지금 고평가 상태로 네이버는 가고 있다. 네, 그래서 고평가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미 시세는 그렇게 만들어져서 거기가 비싼 걸로 시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변동성이 크냐 작냐를 확인해 가시면서 간다면 뭐 그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겠죠. 간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2022년도 17% 컨센서스에서 21% 컨센, 아니 19% 컨센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8.94%의 ROE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23년까지도 이제 컨센서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2023년도 2022년 대비 약 21% 성장, 실질적인 증가폭도 72% 정도. 계속해서 지금 네이버는 좋은 실적이 전망되고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상치입니다. 그죠?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022년, 2023년의 실적을 전망한, 물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뭐 기업 탐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또 국제적인 어떤 산업의 사이클 등을 다 비춰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컨센서스 리포트를 만듭니다. 그 컨센서스 리포트들의 어떤 영업 실적, 영업이익 전망, 또 EPS나 매출액 전망들의 평균을 종합해서 리포트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개미들, 일반 개인들이 그러한 수준의 리포트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해주고 있고요. 예전에는 사실상 그 리포트들이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리포트를 쓰는 이유는 그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뭐 펀더 매니저들이라든지 또 다른 기업의 그 데이터들을 이제 뭐 이렇게 넘기고 또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증권사의 하나의 수익 창출의 원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젠 그게 워낙 이 어떻게 보면 경쟁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그런 소스가 얼마든지 지금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출된 데이터를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리포트를 좋게 내고 그 리포트를 좋게 낸 계기를 이용해서 그동안 사놓았던 물량을 뭐 이렇게 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모론을 펼치기도 하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컨센서스 리포트를 상당히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시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2년, 2023년의 실적 전망을 애널리스트들이 최선을 다해 내긴 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맞겠냐는 겁니다. 2022년의 리포트는 2022년의 컨센서스는 2022년의 실질적인 날짜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더 정확해질 거고요. 2022년의 컨센서스보다는 2023년의 컨센서스가 훨씬 더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더 후의 미래에 대한 컨센서스고 리포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산업의 변화가 일어날지 또 어떤 내용의 사건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미래의 어떤 컨센서스는 조금 더 믿음이 줄어들 거고요. 최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신빙성이 크다. 지금으로서는 2021년 올해의 컨센서스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정확도 면에서는 2022년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이 실적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뭐 그래프 상으로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파란색 라인이 주가입니다. 이 파란색 라인이 지금 주가인데요. 주가는 2018년에 좀 떨어졌고요. 그죠? 2018년 이후에는 지금 19년, 20년, 21년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영업이익과 또 EPS,
또 매출액들이 각각 다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 그렇다면 2018년은 왜 그랬느냐? 2018년은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EPS도 좀 떨어졌습니다. 매출액은 조금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 세 가지가 삼박자로 잘 상승할 때 주로 주가가 잘 상승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도 좀 특별하게 많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주가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들을 모든 차트들을 다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한 해, 두 해 실적과 주가가 약간 다른 방향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볼 때는 기업의 실적 성장의 방향과 주가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적을 잠깐만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실적은 1년에 4번 발표가 되죠. 분기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분기별로 발표되는 시점에 컨센서스를 또 비교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잘 맞춰졌는지 또 그대로 주가가 잘 그동안 반영되고 가고 있는지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주가가 적게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기수나 그 다음 그 분기에 분명히 주가가 반응을 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계속 확인해 가면서 좀 주가가 실적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반응이 됐는지 너무 과소하게 반응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적정 주가를 구하는데요. 적정 주가는 뭐 전 여러 가지를 이용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겠지만 ROE나 EPS나 BPS 등의 또 그리고 각 그 주가, 저가, 그다음에 종가, 고가들을 다 이용해서 어떠한 특정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적정 주가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그 적정 주가가 맞다라고는 아무도 말씀을 못 드리죠. 네. 저뿐만 아니라 그 각 증권사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들도 목표 주가라고 해서 적정 주가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권사들이 발표한 그 목표 주가, 그러니까 적정 주가들을 이제 평균을 내서 이렇게 컨센서스로 내기도 하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적정 주가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적정 주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상향하느냐 또는 하향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기업의 실적이 점점 우상향되고 있나 아니면 역성장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변동성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너무 이 그 적정 주가라는 그 단위 예를 들어서 뭐 42만 1,546원이 적정 주가다. 그러면 42만 1,546원이 가야 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참고적으로 지금 가격과 적정 주가가 되는 이 가격과의 비교를 좀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구나. 대충적인 계략적인 어떤 분위기를 파악하는 수준으로 가셔야지 42만 1,000원이 목표 주가가 된다든지 그때까지는 무조건 홀딩이야. 뭐 이런 의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적정 주가를 기본으로 깔고 방향성을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는 기술적인 분석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해서 매매를 하신다든지 또는 뭐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무조건 그냥 묻어두고 3년 동안 5년 동안 나는 안 볼 거야 이렇게 하셔서 되는 일이 아니죠.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이라도 실적에 대한 확인을 해 가시면서 내가 예상했던 내가 이 회사에 기대하고 있던 그런 실적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가는 게 그게 주식 투자의 묘미지 그냥 던져놓고 나는 뭐 10년 후에 볼 거야. 마치 우리가 땅 투자 하듯이 그렇게 해갖고는 물론 땅 투자도 물론 그렇게 무조건 방치한다는 개념은 아닌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고려하시면서 또 점검하시면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 적정 주가를 기록을 관리하고 적정 주가가 점점 올라가는지 적정 주가가 내려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봐가면서 가는데요. 일단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정 주가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적정 주가 산출이 되고 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주봉 차트에다가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격과 적정 주가가 얼마만큼 괴리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주간 네이버의 주간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둔 거 있죠? 38만 4천 원. 예, 이게 2021년 올해의 실적을 전망으로 한 적정 주가의 계산입니다. 38만 4천 원이 되면 가장 적정할 것 같다라는 뭐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 오늘 종가가 39만 6,500원이에요. 그러면 적정 주가인 38만 4천 원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는 2021년의 적정 주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네이버는 무조건 팔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높이, 지금 가격대가 비싸냐 싸냐에 대한 어떤 그 위치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잖아요. 제가 아까 제 노트를 보여드리면서도 어떤 게 있었죠? 다시 노트 고출. 자, 노트를 보시면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가치 평가라고 했던 항목이 있었잖아요. 제가 2021년에 2.06으로 했고요. 1.02 가장 적정하고 그보다 높으면 고평가하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2.06, 2.11 이런 가치 평가는 이건 이제 PER로 공식을 만드는 건데요. 제가 지금 밑에서 설명드렸던 이 적정 주가와는 또 다른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사의 실적을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더 너무 고평가 국면이냐 저평가 국면이냐를 여러 연구가들 또 여러 경제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들만의 이론을 펴냈어요. 누가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이론들, 다양한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들, 또 다양한 가치 평가의 그 수준을 찾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고 리서치 하시면은 사실 뭐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시장에 전통적으로 특히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걸 특별히 많이 이용하는데요. 뭐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그죠? 이런 항목들을 이용해서 뭐 에비타 비타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되게 많아요. 점검해야 될 항목들. 그런 항목들을 바탕으로 요리조리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산출된 적정 주가가 상당히 주가의 흐름과 일치하더라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논리를 피게 되는 거죠. 저 또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가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에다가 또 저의 경험치를 더해서 만들어낸 저만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저만의 공식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오픈한다는 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만이 사용하는 저만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얼토당토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이미 나와 있는 역사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의 어떤 공식을 이용하고 그게 저의 경험치를 더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적정 주가의 그 밴드와 또 애널리스트들, 각종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제공하는 적정 주가의 밴드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구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ROE나 EPS, BPS를 활용한 적정 주가법, 그 다음에 PER을 위한 가치평가법들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아이디어만 얻는다는 기분으로는 접근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선을 탁 그어놓고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조금 고평가 국면이구나 또 저평가 국면이구나 앞으로 룸이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더 많이 있구나 뭐 하락하면 크게 더 떨어질 수 있는 룸도 있는데 뭐 이런 기준을 평가할 때 상당히 이렇게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사실 전혀 영향을 못 받는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절대적인 선에 절대적인 가격대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하는데 그 참고가 영향을 많이 받긴 해요. 자,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8만 4천 원을 적정 주가로 보고 있고 지금은 적정 주가를 살짝 상향한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 2021년 올해의 실적을 대비해서 이만큼도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다 하는 어떤 한 밴드 가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2020년도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랐다 하는 그래서 파동을 만들잖아요. 쉽게 말해서 주가라고 하는 것이 가만 한 가격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임이 변동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저점으로 내려가면 얼마 정도 될까? 또 가장 많이 고평가되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까 하는 그런 밴드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밴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는 어떻게 보면 그 밴드의 중심, 물론 중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간 값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 중간 값이 상단이 더 가까울 수도 있고 하단이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딱 중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대충 이런 가격대에 지금 밑에 있는 24만 천 원이 적정 주가의 하단 밴드입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어떤 여러 가지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또 재료적 어떤 악재가 순간적으로 발표되고 그런 좀 긴박한 상황이 돼서 네이버라는 종목의 주가가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바로 이 하단 밴드까지, 하단 밴드인 24만 천 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컨센서스에서 우리가 뭐 EPS라든지 또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또 제가 계산하는 ROE나 BPS나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이 변동이 되겠죠. 그죠? 컨센서스 자체가 변동이 되면서 사실은 이 적정 주가 하단 밴드가 밑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24만 천 원으로 돼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다라는 것.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변동성도 확인해 가시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표시해뒀던 점선으로 된 거는 작년도 2020년도의 적정 주가와 상단 밴드, 하단 밴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에는 이러한 밴드 속에서 움직임이 있는 게 적절했다. 그렇게 제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빗나가지는 않아요. 상단 밴드 아주 과열권으로 올라갔던 부분에 이렇게 몇 달 정도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요. 그죠? 또 하단 밴드 밑으로 내려갔었던 이런 구간들 분명히 있었죠. 그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때 한번 덜크덩 했을 때 내려갔던 이유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밴드 단 안에서 놀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 단 안에서 움직인 게 역사적으로도 지금 지나고 나서 봐도 거의 변동성이 뭐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는 어떤 밴드로 움직이느냐? 여기서부터 이런 밴드로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상한 밴드, 상한에 해당하는 밴드는 44만 8천 원이에요. 44만 8천 원은 지금 네이버가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신고가이기 때문에 여기 차트상으로 지금 룸이 없어요. 그릴 수가 없네요. 제일 고가가 41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 그리고 싶어도 라인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죠? 제일 고가가 맞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릴 수 없어서 제가 이게 수출력을 적어 놨는데 그 옆에 48만 3,913원은 제가 갈로열고 컨 적어 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컨센서스.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로 지금 내고 있는 평균이 48만 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는 지금 네이버의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44만 8천 원 이상 올라가면 그건 좀 과하다. 그때까지 올라가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44만 8천 원 이상 올라가는 것은 그때는 좀 미친 거 아닌가? 너무 뜨거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과열권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정권사 컨센서스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48만 3천 원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저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저는 38만 4천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벌써 컨센서스는 48만 원까지 나가고 있잖아요. 정권사 컨센서스는. 그 말은 그만큼 증권사들은 더 네이버를 좋게 보고 있다. 지금 현재의 가격대가 얘네들이 보는 2021년의 실적으로 대비했을 때는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색깔의 라인이 뭐냐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36만 8,669원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적정 주가긴 한데 이 적정 주가는 작년에 보니까 작년의 적정 주가와 실질적으로 작년 1년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 그러니까 1년 내도록의 평균적인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요런 또 계산하는 방법을 또 제가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적용을 하고 사용하거든요. 쉽게 말해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보수적인 접근의 그 적정 주가다. 이건 뭐 하단선, 상단선을 따로 만들지는 않고요. 그냥 적정 주가를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38만 6천 원 정도가 적정 주가일 텐데 재밌는 것은 뭐 둘 다 지금 적정 주가의
비해서 가격이 더 뚫고 올라갔었죠. 물론 뭐 상단 밴드인 44만 8천 원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또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어쨌든 적정 주가는 지금 이미 2021년의 적정 주가는 현재 타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주가가 이미 2021년에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끌어왔다. 이제는 뭘 끌어와야 될까? 바로 2022년의 실적이죠. 그래서 이제 2022년의 실적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022년의 실적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제가 표시를 해두진 않았지만 지금 2021년의 실적이 38만 4천 원이고 이미 이제 도달을 했고요. 돌파를 했고 그 다음 2022년의 실적을 보니까 42만 1,500원이다. 계속 상승하는 그러니까 그 적정 주가가 더 높아지고 있죠. 2023년은 50만 원까지도 보여진다. 네. 그러니까 2021년에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2022년의 실적을 끌어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접근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의 성장률과 또 실질적인 성장률 두 개를 다 플러스로 낼 때 계속해서 그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을 조금 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뿐만이 아니라 2022년도 둘 다 두 자릿대의 성장을 다 보이고 있잖아요. 2023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023년에 실적의 적정 주가 50만 원까지 또 정말 과열해서 미쳤다고 생각하는 58만 원까지도 궁극적으로는 갈 수 있다. 시도가 될 수 있다. 바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이트하게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파동을 만들겠지만 그 수준의 목표 주가 또는 적정 주가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노트를 제가 계속 컨센서스를 한 번씩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네이버는 어때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끌고 갈 만한 종목인 게 보이죠? 그죠? 그런 보임을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면 언제 팔고 언제 살까? 내가 만약에 트레이드다. 저는 트레이드입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밝혔지만 저는 스윙 트레이드입니다. 물론 조금 중장기적인 스윙 트레이드에 가까워요. 조금 그 매매에 또 한 종목을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끌고 갈 때 정말 실적적인 부분을 확인해 가면서 그 종목을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의 스윙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길게 가져가는 좀 성향이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 뭐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자의 또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내가 가치 투자자로서의 주식 투자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트레이드로서 주식 투자가 맞는 것인지를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성향의 투자자로 가는 것이 많을까? 단기 투자자는 틀렸고 장기 투자자는 맞고 스윙은 틀렸고 데일리 트레이드는 맞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가 맞냐면은 수익을 잘 내는 게 맞아요. 분명히 정말 단타 트레이더, 데일리 트레이더, 심지어는 스캐핑을 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버시는 소위 말해서 제야의 고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많은 분들이 그 방법을 익히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기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성공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야에서 정말 우리가 게임하듯이 스타크래프트 제 학창시절 때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막 밤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어떤 기능의 그 사용법을 정말 열심히 다 연마를 하는 거예요. 마우스나 키보드를 정말 많이 막 움직이면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그죠? 우리가 프로 게이머들도 그런 거잖아요. 그 프로 게이머들도 그 게임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서 그 방법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뭐 이렇게 스코어를 낸다든지 또 적을 이길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습을 하거든요. 스캘프나 데일리 트레이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움직임 보면요 상당히 빨라요. 그분들은 뭐 분봉 차트 당연히 봐야겠죠. 뭐 심지어는 틱 차트도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한 호가에 대한 뭐 호가창을 켜놓고 호가창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확인해가면서 정말 전투 게임 하듯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 맞다? 그걸 누가 감히 말해요?
저는 그렇게 그걸 맞다 틀렸다 가치 투자가 맞니 데일리 트레이드가 맞니 그걸 논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에요. 차라리 그런 걸 갖고 논쟁할 바에는 나의 성향에 가장 맞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정말 돈을 벌고 있나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논의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만은 또 방향이 또 딴 데로 새서 지금 아이고 시간이 자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 있다. 자 그럼 기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스토캐스틱 차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거죠. 자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면 최근에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힘이 많이 잃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상승의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상승의 모습을 보이는 동안에 주간의 스토캐스틱이 금방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금방 돌아가지를 못하고 최근 2, 3일에 이제 이렇게 좀 돌려내면서 골든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는 차에 지금 다시 조정파인 데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떨어지는 에너지 값이 주간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실질적으로 떨어진 얘가 얼마만큼의 파워가 있는 애냐 아니냐는 주간 스토캐스틱의 영향이 어떻게 미치냐를 보면 확인이 돼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에너지 값이 얼마나 강한지 아닌지, 이 하락파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제 눈으로 일단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수치적으로 조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그 에너지의 어떤 강세를 레이셔로 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밑으로 하방으로 때려 넣는 그런 에너지 값이 얼마만큼 주가에 영향을 주냐라는 것을 이렇게 레이셔로 구합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분홍색이 있는 것도 있고 하락,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죠? 상승에 강한 힘으로 레이셔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좋고요. 떨어질 때 마이너스의 그 떨어지는 힘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에너지 값이 떨어질 때 주가가 덜 영향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더 좋은 거예요. 다시 상승할 때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 값이 내리는 에너지 값과 올라가는 에너지 값이 같더라도 영향받는 게 훨씬 더 가파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확인도 합니다. 장난 아니죠?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저는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공부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차트 어떤 방법에 대해서 뭐 기법을 이용하고 그 자체도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사용하지 않더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MACD가 뭔지 RSI가 뭔지 CCI가 뭔지 안 사용합니다. 저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 사용해봐도 별 의미가 없더라는 걸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그나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스토캐스틱. 그죠? 그것도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소금스 패턴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나마 그것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적용하기가 편해요. 0에서 100 사이에 퍼센테이지 백분율을 갖고 움직임을 포착해서 그 움직임의 포착과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힘의 세기의 상관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가 편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레이쇼 사용해서 하는 거는 스토캐스틱의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스토캐스틱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니까 이게 맞네? 이게 더 이해하기가 편하네? 해서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없으니 눈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눈으로라도. 스토캐스틱이 분명히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얘의 움직임이 영향을 많이 받으면 얘가 같은 폭으로 떨어지고 같은 폭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 폭의 차이가 올라갈 때 힘을 잘 받냐 내려갈 때 힘을 잘 받냐. 분명히 이 올라갈 때 얘가 힘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얘는 힘을 정말 많이 주고 끌어올렸는데 주가가 안 올랐어요. 주가가 별로 안 올랐다고요. 그러면 이 에너지 값은 힘만 줬지 영향을 못 주는 에너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릴 때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때 힘이 안 됐던 게 내려올 때는 힘이 될 확률이 훨씬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다시 풀려버리는 골든이 풀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파동이 안 좋은 거죠. 그럴 때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나는 조정으로 생각하고 사모아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얘가 사라져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떨어질 때, 일간이 떨어질 때 주간이 어느 정도 계속 골든의 유지를 하면서 버텨준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한 3일 정도 떨어진 이후에 사시라고.
안 늦다고 그때 사셔도 이때 사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네. 바로 얘가 옆에 있네요. 그죠? 데드가 나서 하루 이틀 3일째가 이날이잖아요. 이날이 그냥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언제? 이렇게 떨어질 때보다는 힘을 받쳐주고 있는 이렇게 골든이 난 상승에 할 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땠어요?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지금 역배로 돼 있잖아요. 안 좋잖아요. 안 좋았음에도 운 좋게 그때가 저점이었네요. 아, 그러면 나는 이거 무시하고 그냥 요것만 보고 할래.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여기에 저점이 두 개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쌍바닥을 찍었네. 이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런 논리로 접근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속임수 패턴이 많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안전하게, 더 확률이 높은 것만 바탕으로 정말 올라가는 상승 방향에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상향에 되는 에너지 값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훨씬 올라가기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여기 쌍바닥이 찍혔는데 이게 짝꿍댕이 오른쪽에도 올라간 짝꿍댕이네. 아, 그러니까 이때쯤 사면 되겠네. 맞아요. 100%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또 많은 속임수 패턴이 있더라.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 주간 스토캐스틱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어떤 큰 파워의 트렌드를 하방으로 가느냐 상방으로 가느냐를 만들어주더라. 그런 의미에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네이버는 지금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죠? 네, 지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 조정파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그 조정파가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내려갈 때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방향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비중을 더 늘리시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간 차트 보면 레벨단으로 확인하면 이런 레벨단 안에 지금 갇혀서 꽤 오랫동안 가고 있어요. 한 거의 2달 정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레벨업을 시도를 계속 이제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중간중간에 레벨업을 시도했는데 레벨업을 시도하고 떨어지니까 다시 또 제자리를 찾는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물량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인데 다시 지금 밑으로 떨어진다? 비중 조절합니다. 저는 오히려 팝니다. 예, 팔아요. 다 파는 건 아니고요. 비중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일단 데드가 낮잖아요. 데드가 낮다는 것은 일단은 밑으로 이제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데드가 나고 봐도 그 다음날 이렇게 골드는 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간상에 데드가 나면 그게 최소한 3일에서 5일 이상은 떨어지는 확률이 많더라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고점에서 이렇게 데드가 났으면 최소한 3일 이상 떨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죠? 뭐 하루 만에 내일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아무도 몰라요. 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물량을 줄였다가 나 이쯤에 다시 살래. 그러면 이 기간이 아무 쓸모없는 기간은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한두 번, 세네 번 정도의 매매를 했기 때문에. 물론 큰 비중으로는 하진 않죠. 그죠? 아니면 다 털려버려. 여기 다 팔아버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다시 떨어지는 여기 다 팔아버렸어요. 물량 갖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600만 원 갖고 있다고 쳐요. 그죠? 내릴 때 100 올라갈 때 100, 100에서 600만 원을 모았어. 모아갖고 600만 원을 갖고 다 팔았어요. 만약에 이게 내일 안 떨어지고 내일부터 레벨업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200만 원이나 뭐 100만 원 정도만 뺐다. 기념으로 뭐 데드 났으니까 뺐다. 밑에 가서 다시 100만 원, 200만 원 더 살 생각하고 뺐다. 그러면 혹시 올라가더라도 덜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500이나 400만 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대로 대응할 수 있는 또 자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개인 자금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100억을 들어갑니까? 200억을 들어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껏 해봐야 뭐 몇백만 원에서 많아봐야 몇억 아닙니까? 몇십억 단위로 하시는 분이 제 영상 보고 있을 리는 없고요. 그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저처럼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대응이 가능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나는 그거 어려워. 그러면 이 레벨단만 믿고 가세요. 3층, 2층, 1층에서 적절한 비율로 분할 매수하시고
레벨업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벨업이 안 되고 레벨 다운 시작하면 그때 파는 거예요. 손절 쳐야죠. 어떡해요. 다음 종목 40분인데요. 나 정말 기아차. 지금부터는 앞에 네이버는 워낙 빨리빨리 설명했기 때문에 기아차하고 SP3립은 정말 초스피드로 가겠습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죠? 앞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죠? 똑같은 컨셉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기아차. 네, 기아차 볼게요. 우선 기아차 제 노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아차가 코드 번호가 몇 번이죠? 야, 어떤 분들은 이 코드 번호도 다 외우던데. 네, 000270. 자, 기아차 제 노트 볼게요. 자, 기아차도 발표한 지가 2020년 실적 발표한 지 1월 29일 날 발표했네, 그죠? 예. 1월 29일 날 발표했는데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는 컨센서스 대비 조금 안 좋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10%가 넘으면 어닝 쇼크가 되는 거고요. 10%가 올라가면 어닝 스프라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조 2천억에서 2조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거의 10% 정도 약간 어닝 쇼크 수준으로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안 좋게 나왔어요. 지금 매출액 빼고는 특히 영업이익, 특히 EPS가 많이 빠졌죠. 그죠? 5,690원이 3,670원 됐으면은 그죠? 충분히 어닝 쇼크 자리죠. 네. 그래서 2020년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에 대해서는 많이 안 좋았다. 근데 뭐 지나간 과거 볼 거 없고 우리는 2021년만 봅시다. 2021년은 지금 실적들을 평가했을 때 2020년 올해보다 112%의 성장을 예상할 수 있고요. 실질적인 성장의 전가폭도 2,500% 상당히 큽니다. ROE 12.14, 그 다음에 가치평가 0.21, 그죠? 1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죠. 그러니까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보이네요. 근데 2022년은 어떨까요? 예, 성장성은 12%가 확인이 되긴 한데 실질적 성과세가 마이너스 72%. 그러면 2022년부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아직 2022년은 되려면 컨센서스가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걸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현재로서는 조금 의문부호가 드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21년 올해 바짝 당겨서 투자하고 매매하고 나와야죠. 언제까지? 2021년이면 늦어도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입니다. 보통 주가라는 것이 실적에 선반영되잖아요. 그게 뭐 6개월에서 9개월 뭐 이렇게 선반영이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6월 또는 늦어도 9월 전에는 기아차는 어느 정도 잘 모니터링을 하고 물론 컨센서스가 좀 달라지면 또 더 좋은 어떤 방향성이 계속 나와져서 컨센서스가 좀 좋아져 가지고 이 성장폭도 뭐 마이너스 10%부터는 저는 그래도 괜찮게 보거든요. 마이너스 10% 구원역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때는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로만 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정 주가를 한번 산출을 해봤고요. 그 적정 주가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 차트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은요, 2021년 올해의 실적을 대비했을 때 96,747원이 적정 주가로 예상이 되고요. 상단 밴드가 되게 작아요. 10만 4천 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적정 주가가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중앙이 아니라 그랬죠. 지금 약간 더 윗방향에 더 편중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얼마 폭이 없습니다. 만약에 올해 기아 자동차의 주가가 10만 4,800원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의문보호를 달아야 됩니다.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맞는 거야? 물론 그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볼 겁니다. 10만 4천원, 10만 4,800원을 돌파한다면 저는 그렇게 볼 거예요. 컨센서스는요, 증권사들은 11만 2,750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높다고 판단하는 10만 4,800원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도 문제 없다고 보고 있죠. 근데 저는 일단 10만 4,800원 되면 물론 컨센서스가 변해서 적정 주가가 변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될 상황인 거죠. 보수적으로 89,000원 보고요. 하단은 57,000원 봅니다. 만약에 기아차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파동이 계속 연결돼서 떨어지면 57,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준비하셔야죠. 난 죽어도 안 팔아? 그러면 마이너스 30% 떨어질 각오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마이너스 30% 떨어질 각오 하셔야죠.
그게 가만히 되고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중장기, 나는 장기 투자자, 가치 투자자니까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홀드죠. 여기서 왜 팔아요? 가치 투자자인데. 하지만 저처럼 스윙 전략가라면 여기서 자를 거예요. 이거 나 못 버텨. 나 이때 다시 들어갈래. 나 돈 자금이 그렇게 잠겨놓고 있을 이유가 없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전략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 투자는 맞고 스윙은 틀리고 단타는 틀려? 정말 답답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어쨌든 지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20% 이상은 날 수도 있고 최소한 10% 이상은 날 수 있다. 뭐 꼴랑 10%? 더 떨어져서 10%더 떨어진다면 10%더 될 수도 있잖아요. 볼까요? 차트 기술적. 자, 그죠?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제법 강한 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일간인데 안 떨어져. 계속 높은 90, 뭐 80 이상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힘을 잘 받고 가네. 그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의 모습이 보이고 오늘 이제 처음 데드가 났는데 저는 3일째, 5일째, 7일째 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아차 한번 들어가 볼만 해야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이 차트만 봐서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눈으로 보는 차트고 아까 보여드렸던 파워 에너지 레이쇼죠. 올라갈 때는 70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0.02, 올라갈 때 0.42, 내려올 때는 0.3, 올라갈 때는 0.11. 점점 올라가는 힘이 줄어들죠. 0.7에서 0.42, 0.11. 내려가는 힘은 점점 더 세지죠. 0.35. 지금 이제 0.13 떨어지는 힘이 이틀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올라가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레이쇼만 봐서는. 그러면 이제 지켜봐야겠죠. 이번에 떨어지는 하락 파동이 과연 지금 현재는 0.13인데 0.13이면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0.11보다는 더 강한 힘이 지금 벌써 하루 떨어졌는데 폼을 이틀밖에 안 됐는데 0.13이니까 이거. 그죠? 벌써부터 좀 기운이 엄습하죠. 엄습? 아니, 엄산하죠. 자, 이 상황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무작정 달려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매번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 자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이격이 나고 상승의 힘을 잘 지켜주면 들어가세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정밀하고 면밀하게 보려면 이런 레이쇼를 통해서도 이 힘의 세기를 수치화해서 보면 더 정확해지잖아요. 제가 이걸 매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방의 모습을 보이는데 얘가 잘 버텨준다.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힘이 있더라도 얘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상승할 때 그때는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차는 떨어질 때 좋게 관심 갖고 들어가도 된다. 왜? 앞으로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니까요. 일간 차트 레벨 단 볼까요? 과연 남았는지. 아이고 기아차는 뭐 레벨 다운 됐었잖아요. 레벨 단이 레벨 다운되고 지금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레벨 스테이 구간의 상단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이쁜 것은 구름단도 빼꼼하게 지금 나오죠.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물론 뭐 내일 다시 안으로 컴백하면 할 말 없지만 지금 거의 뭐 모습이 자꾸만 여기 구름대를 돌파하려는 모습 보이죠. 후행 스팬조차도 이 가격대를 뚫으려는 모습, 지금 이게 이제 가격대들이 하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웬만큼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으면 뭐 옆으로만 기어줘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 가격대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된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 구름대도 뚫리게 되잖아요. 그죠? 행보만 해줘도 곧 뚫리게 돼요. 추세단, 상승 추세단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죠? 상승 추세단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상승 추세단에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와요. 그리고 일목균형표상의 양운이 계속 미래를 밝게 비춰주고 있고 20일, 60일 정배열되어 있고 241선 갤이 있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죠? 다른 기술적 DMI 지표 다 보는 거죠. 수급
누가 주인이죠? 기관이 주인이네, 그죠? 기관이 최근에 조금 물량을 담고 있죠? 외인들도 좀 같이 들어와 주면 주가는 아마 팡팡팡 더 뛰어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SPC 삼립 보겠습니다. SPC 삼립. SPC 삼립도 제가 보는 노트 우선 한번 같이 보시면서 볼게요. 자, SPC 삼립은 2월 9일 날 작년도 실적이 나왔죠. 영업이익은 511억으로 좋게 나왔어요. 예, 매출액도 뭐 2조 5천억, 컨센서스 대비 뭐 한 160억 차이니까 뭐 거의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EPS. EPS가 물론 컨센서스도 높지는 않았어요. 전년에 비하면 전년에는 뭐 2,000원, 4,000원, 뭐 5,0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그죠? EPS가 만들어졌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0년에 컨센서스만 해도 1,000원 밑으로 다 컨센서스 잡혔어.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려가네. 241원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컨센서스가.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1,444원. 적자네요. EPS는 뭐하고 연관이 된다 그랬죠? 단기 순이익과 연관된다 그랬죠. 그죠? 단기 순이익이 적자를 봤어요. 단기 순이익은 결국엔 영업이익하고는 상관없어요. 영업하고는 상관없이 뭔가 돈이 더 많이 나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제가 여기다 마크를 해놨죠. 291억 가진금으로 인한 단기 순이익 124억 적자. 과징금을 맞았어요. 작년에 2020년에 뭐 2월인가 언젠가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거 뭐 그 밀가루 이걸 뭐 유통시키면서 SP3립을 중간에 끼워가지고 뭐 이렇게 부당하게 뭐 이렇게 좀 뭘 했나 봐요. 뭐 정확하게 뭐 했는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나쁜 짓을 했나 봐. 과징금을 맞았으니까 나쁜 짓 한 거죠. 나쁜 짓을 해놓으니 지네들도 이제 그게 과징금이 이제 그때부터 예상이 됐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EPS 자체를 많이 낮춰놨었어요. 컨센서스를 준비하고 있던 애널리스트들도 그 과징금 영향으로 2020년에 실적이 좋지 않을 거야. EPS 단기순이익이 좋지 않을 거야. 낮춰놨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네, 그 과징금 영향으로 생각보다 훨씬 더 EPS의 타격, 단기순이익의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444원이 나와버렸습니다. 예상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이 때문에 떨어지니까 가뜩이나 2020년에 실적을 재작년 2019년 대비 마이너스 24%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44%가 됐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놀라죠. 놀랄 일이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떨어질 건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한 20% 정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까 마이너스 44%. 언제예요? 그게 2월 9일. ROE 마이너스 3.98. ROE가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까먹고 역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10% 이상 돼야 좋다고 하는데 뭐 0.64, 0.69 예상했는데 그것도 못 지키고 마이너스 3.98? 어떻게 SP3립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왜 제가 SP3립을 관심 정보로 갖고 있느냐? 이건 이미 예견됐다고요. 이 일이 2020년 12월에 터졌다면 이 과징금 관련된 내용이 2020년 12월에 터졌다면 아마 박살날 겁니다. 2021년, 2022년 영향 계속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2020년 초기에 이미 그 내용이 언론에 발표가 되고 과징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얼마 과징금이 나올 것이다. 이미 그래서 선반영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실적이 그 외에 다른 또 비용이 그죠? 영업 외의 비용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1,444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SP3립이 생각보다 못 가고 있죠. 물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SP3립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SP3립의 주가를 자세히 보면 자, 주가를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2020년 10월달, 11월달 좋은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조금 정체되다가 또 2021년 들어서도 다시 또 강한 상승세를 조금 보였어요. 물론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닙니다만은 레벨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지만 그러다가 2월달 들어서 2월 9일 날 실적 발표에 임박해서 내부 정보 벌써 흘러나갔겠죠.
알 사람은 벌써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만 뒷북치고 있는 거지. 그죠?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단기 순이익이 많이 적자다는 거를 이미 어느 정도 먼저 정보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가는 막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2월 9일 날 실적 발표되고 나니 차라리 이제 알고 있던 거 매맞은 거예요. 뭐 알고 있던 거잖아. 왜 2020년을 봐? 2021년을 봐야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알고 있던 거잖아. 그게 어떻게 더 이상 악재가 되니? 알고 있던 건데. 그리고 선 반영했다며. 그래, 조금 떨어진 거. 나갈 사람 나갔겠지. 두 번째 이유는 테마가 아직 형성이 안 돼요. 이 음식료품, 이 식자재 유통, 뭐 음식료, 식자재 유통뿐만 아니라 모든 테마, 음식료 관련 테마들이 다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곧 될 거예요. 왜 테마가 형성이 안 될까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외식이 완전, 그죠? 근데 이제 홈 간편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식자재 유통 쪽이 조금 회복을 많이 보였어요. 그죠? 외식을 안 하지만, 외식을 못 하지만, SP3립 같은 경우도 외식 사업부가 크게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거의 다 적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대신에, 홈 간편식이 또 다시 좀 성장성을 확인해 주면서 더 이상의 하락은 멈추고 어느 정도 희망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2020년 말기에 이렇게 조금 상승세를 만들어 줬던 거라고요. 근데 지금 다시 2020년에 대한 실적의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은 버벅대고 아직까지 테마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재료는 반드시 나온다. 제가 볼 때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SPC3립의 적정 주가를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2021년에 적정 주가를. 그런데 막상 2020년에 실적이 이렇게까지 나쁜 상황이 확인되고 나서, 그죠? 어디 갔어요? 이거 확인됐잖아요? 2월 9일 날 확인됐잖아요? 이게 확인되고 나서 적정 주가를 다시 산출을 해보니까 이건 엄청난 큰 차이잖아요.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44는 엄청 큰 차이에요. ROE가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요, 적정 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정 주가를 구하는데 이 ROE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죠? 이 ROE가 이 적정 주가를 구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2020년에 ROE가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됐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됐다니까요. 그러니 기준가가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린 겁니다. 마이너스로. 전부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계산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적정 주가를 얼마나 보고 있었냐면 18만 2천원까지 보고 있던 게 8만 9천원으로 반토막으로 훅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차트상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89,778원이다. 아직도 한 25%, 30%의 여력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2021년 적정 주가의 저점 밴드도 지금 못 갔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적정 주가의 저점 밴드 밑에 있다는 것은 얘는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물음표를 달아야 됩니다. 왜일까? 알고 보니까 과징금에 의한 단기 순이익이 너무 안 좋게 나왔네. 근데 과징금만 갖고는 그렇게 안 봤는데 과징금 플러스 뭔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영업 외에 이익에 손실을 본 부분이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심지어는 저가 부분도 못 갔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 SP3립이 제대로 가려면요. 이 8만 100원 정도는 일단 빨리 진입을 해야 돼요. 진입을 해야만 이게 펴지고 그 다음에 2021년에 적정 주가 상단 밴드는 12만 8천 원이에요. 아직도 높은 위치에 있어요. 지금부터 80%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니까요. 단방에 가기 어렵다 하더라도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시 2022년 내년에 적정 주가를 한번 볼까요? 10만 1,000원이에요. 10만 1,000원. 지금 8만 9천 원이잖아요. 그죠?
10만 1,000원. 10만 1,000원이면 뭐 이 정도쯤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까지의 실적을 끌어온다면 뭐 4, 50%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정관사 리포트에서는 85,600원을 보고 있어요. 그것도 한 20% 여력은 있습니다. 장기가 많이 묶여 있어서 좀 더딘데요. 지금 테마가 움직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건 중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천천히. 그래서 제가 SP3립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릴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라. 천천히 갈 종목이다. 호빵 또 사 먹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잠깐 다시 한번 보면 레벨단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꽤 오랜 동안 이 레벨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밌는 것은 중간에 뭐가 관통하고 있냐면요. 이 보라색 선 뭡니까? 241 이동평균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얘를 기점으로 오르락내리락 이게 아직도 방향성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241선이 상당히 중요한 이동평균선입니다. 1년짜리거든요. 밑으로 떨어질 때 상당히 강한 지지가 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상당히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걸 갖고 지금 가운데 놓고 지금 무슨 그죠? 레벨단 1층, 2층 중간에 있기 때문에 나쁜 위치는 아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살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스토캐스틱,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그나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일간의 스토캐스틱은 조금 윗방향을 내줬는데 이제 지금 최근 3일 떨어지고 있죠. 그죠?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난번 고점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게 좋은데 그만큼 힘을 못 내줬다는 거. 하지만 저점은 전 저점을 높였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 하락 파동에서 지난번 저점인 30 정도를 뚫고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요 50 밑으로 떨어질 때 지금 오늘이 데드가 난 3일째인데요. 그죠? 하루 이틀 3일째잖아요. 한 지금은 이제 3일째니까 내일 말고 5일째나 7일째나 9일째 중에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나 조금 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SP3립 비중 확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종목 심하게 떨어질 이유 없습니다. 왜? 2021년에 실적을 바탕으로 봤을 때 어떻다? 적정주가 하단도 안 돼 있다니까요. 적정주가 하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좀 안 좋은 건 맞아요. 안 좋은 지금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돌파하고 힘 팡팡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정말 중장기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 천천히 사모셔도 돼요. 앞으로 한두 달 만에 갑자기 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종목. 기술적으로 일봉상 중요한 위치가 74,100원, 200원, 300원이에요. 74,100원, 200원, 3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거 가기 어려워요. 무조건 74,100원, 200원, 300원. 왜냐면 제가 왜 100원, 200원, 300원 말하냐면 그 가운데 74,100원과 74,300원이 상당히 강한 저항인데요. 그 저항, 그러니까 74,300원으로 할게요. 74,300원을 돌파하고 74,300원으로 밀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밀리지 않고 며칠 버티고 상승의 기운을 계속 만들어내면 이거 시세 한번 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시세 내서 76,800원까지는 시세 내고 78,100원 돌파하면 레벨업 시작이잖아요. 그죠? 레벨 상단이 78,100원이잖아요. 이 레벨까지만 올라가도 벌써 힘이 상당히 기운이 달라집니다. 네. 네, 그때를 믿어보고 네, 가도 되겠다. 69,300원이 지지선이니까 아직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241선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241선을 지금 이렇게 그동안 쭉 하향하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돌파가 지금 한번 됐다가 밀렸다 됐다가 밀렸다 하는 모습인데 뭐 이 정도 선이면은 240원을 돌파해 내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믿어보고 네. 물론 실적 전망 체크 계속 하시면서 가야 돼요. 뭐 제가 또 기회 될 때마다 영상도 또 준비해 드리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SPC 관심 종목이 있고요. 심지어는 저도 포트에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지금 담아놓고 모아 나가는 중입니다. 예, 아주 천천히 모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변동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이고 새 종목 하는데도 1시간이 넘어가 버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 일단 긴 영상 감사하고요. 또 필요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나는 네이버만 볼래, 뭐 나는 기아차만 볼래 하면 그 부분에 제가 타임라인을 영상 그 하단에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부분만 점프 하시면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네, 필요하신 것만 바쁘신데 뭐 한 시간씩 어떻게 봅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